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매주 금요일 공부의 비법 시간마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의 금요일 밤을 책임지는 금요일의 남자 이남승입니다. 네, 어제 드디어 수능이 끝났습니다. 어제 오늘 수험생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 가까이서 볼 수가 없으니까요. 선생님, 수능 마친 수험생들 어떤가요, 분위기? 네, 일단 여러분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매주 금요일 공부의 비법 시간 함께한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으로서 정말 수능 보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이제 수능 보면 생각보다 결과 잘 나와서 행복한 친구들도 있고요. 또 결과 그에 미치지 못해 슬픈 친구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 수능이 끝이 아니에요. 그럼요. 이제 남은 거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집중해서 열심히 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는요, 이제 정시 모집 전략을 세워야 하고요. 또 이제 수시 모집 논술 전형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논술 시험이라는 큰 관문을 넘어야 하는데요. 혜씨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근데 이미 논술 시험이 끝난 학교들도 있고요. 이제 수능이 끝나서 이제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들도 있잖아요. 당장 내일과 모레도 시험이 치러집니다. 아직 수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수능 이후 논술 시험을 보는 대학별 특징 그리고 대비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논술이다. 대학별 논술 전략을 주제로 인문계, 자연계 논술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점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만나볼까요? 먼저 인문계 논술 전문가십니다. 대학교육협의회 논술연구위원이시자 충남 서령고 교사이신 최진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자연계 논술의 핵심만을 짚어주실 소문난 선생님이십니다. 서울시교육청 논술교육지원단 위원이자 한화고 선생님이신 이효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과학 담당하고 있는 이효근입니다. 네, 본격적인 특강에 앞서서 선생님들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규 선생님, 작년 논술고사 난이도는 좀 많이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수능이 시작되기 전에 몇몇 학교에서 논술고사 받지 않습니까? 난이도가 어땠습니까? 예, 이미 10월 달에 이제 수시 논술 1차에 이제 치른 대학들이 있거든요. 네. 논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논제하고 이제 제시문 두 가지인데요. 그중에 이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제시문 부분이거든요. 이 제시문이 지나치게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어떤 내용하고 동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고 또 학교에서 대처하기 힘들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는데 연초에 이제 우리 대학 측에서 논술 보는 대학들이 이제 모여서 합의를 했지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제시문을 출제하자라는 그런 합의의 정신을 10월 달에 실제로 논술 치는 대학들의 문제를 제가 살펴보니까 상당히 좀 수월하게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시문들을 출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이효근 선생님, 수능이 끝나고 이제 바로 논술고사를 준비한 학생들은 부담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수능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고득점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네, 있겠죠.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논술은 조금 일반적인 문항풀이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의 문제풀이에 대한 기초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기본 과정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본 과정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출문제를 통한 유형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능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그 실전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 대학별로 그 문항의 유형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수리를 전문적으로 낸다든지 아니면 수리와 과학이 섞인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 대학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니 해도 실전 연습이죠. 네, 간략하게라도 실전 연습을 하고 좋아하시는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첨삭을 받는 것이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비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잠깐 들어봤는데 우리 고민 많은 수험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특강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절대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귀 쫑긋 세우시고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진규 선생님의 막판 뒤집기 논술을 잡아라 인문계 논술 특강부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아까 저를 소개할 때 논술계의 미다스의 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제가 자칭해서 말씀드리는 것만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수능을 치르느라고 굉장히 피곤할 텐데요. 수능을 마치고 나서도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논술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제 지금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많은 대학에서 최저 학력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최저 학력에 미치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논술 시험 참여의 어떤 의미가 이제 사라진 거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입시 기관에서 일부 등급 컷이 발표되고 했는데 그 등급 컷에 따라서 아주 그 미세한 점수 차이로 최저를 못 맞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입시 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미세한 차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논술 시험에 도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먼저 화면을 보면서 논술 시험 일정하고 또 출제 유형하고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 전형 실시 대학인데요.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입니다. 11월 10일 날 토요일 날 내일이죠. 네. 경희대학교 일반 전형 70%입니다. 이렇게 일반이 있다는 얘기는 우선이 있다는 얘기인데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서 뽑는 게 경희대학교 우선 선발 전형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성균관대 우선 전형하고 일반 전형 이렇게 이제 또 최저 학력이 적용되고요. 숭실대가 내일 시험이 치러집니다. 다음은 일요일 날입니다. 서강대하고 중앙대가 논술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역시 우선 선발하고 일반 선발이 함께 전형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는요. 네. 11월 17일 날 경기대 논술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운대도 함께 논술 시험을 치릅니다. 논술 비중은 약간 차이가 있고요. 11월 17일 날 토요일 날은 한국외대, 그 중에서 이제 영어, 동양어, 서양어, 사범대학이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논술 시험을 치르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일반 우수자 전형으로 우선과 일반 전형 논술 시험이 치러집니다. 11월 18일에는요, 고려대, 숙명여대가 논술 시험이 치러지고요. 고려대는 우선과 일반으로 구분해서 이제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11월 18일은 아주대, 한국외대도 함께 논술 시험이 치러지고요. 다음으로는요, 네. 11월 20일 날 서울시립대, 그 다음에 11월 24일 날 서울여대, 그 다음에 10월 25일 날 국민대 논술 우수자 전형을 끝으로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의 논술 전형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11월 10일 날 내일이죠. 경희대하고 네. 단국대인데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 30%가 이제 최저 학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는 전체가 그 논술의 최저 학력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논술이 60%, 학생부 교과 성적이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11월 11일 날은 중앙대 수시통합형인데요. 우선 선발로 논술 시험이 치러지고요. 11월 18일 날 숙명여대, 그 다음에 25일 날은 국민대 우선 선발 논술 우수자 전형이 시행됩니다.
예. 그 다음에 출제 유형을 분석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인문계에서는요, 인문하고 사회통합형이 대부분의 어떤 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경희대 등을 포함해서 많은 대학들이 인문 사회통합형을 유형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문하고 사회통합형에다가 통계 도표형을 추가하는 대학이 10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국민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연수대, 원주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문 사회통합형에 인문계 학생들이 좀 까다로워하는 수리논술형이 추가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건국대, 고려대, 이대, 연대, 중앙대, 한양대, 이대, 연대 같은 경우, 건대 같은 경우는 이미 10월 달에 논술 시험을 치른 바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인문 상경계를 분리해서 출제하는 대학도 7개 대학이 됩니다. 그래서 건대, 경희대, 국민대, 숭실대, 연수대, 이대, 한양대가 해당되겠습니다. 영어 제시문 출제 대학인데요. 경희대, 서울시립대, 외대는 제시문이 2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숭실대, 이화여대가 해당되겠네요. 그다음에 인문 자연계열 공통문항으로 출제하는 대학이 2개 대학이 있습니다. 가톨릭대하고 숙명여대가 해당되고요. 상명대는 올해부터는 분리 출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네, 당장 살펴보니까요. 이번 주에 경희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등이 논술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점검으로 출제 유형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좀 모자란 부분들 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논술은 이제 단기간에 성적이 쭉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최진경 선생님, 우리 공부 못한 수험생을 위해서 비법을 알려주신다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화면을 보면서 7, 8에 정리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논술은 크게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논제입니다. 이게 논제죠. 논제요. 예. 노란색이 지금 논제. 예, 이렇게죠. 논제입니다. 논제. 예. 잘 보이게요. 논제. 그 다음에 이렇게 유의사항을 글자 수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유의사항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렇게 제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시문을 길어서 안 넣는데 제시문이 이렇게 3개에서 4개 정도, 뭐 경우에 따라서 2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논술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학생들은 논술 문제를 받으면 이렇게 제시문부터 읽어 나가는데 그 경우는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선 먼저 논제부터 먼저 읽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통의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나다라의 논지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자, 이 논지에서는 뭔가 이제 이 제시문 속에서 고통이라는 것들을 얘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 다음에 가나다라가 뭔가 그 고통과 관련된 기능에서 서로 간의 어떤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530자에서 550자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을 읽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순서는 언제나 논술은 자기 생각을 쓰긴 하지만은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요거부터 먼저 이해하고 제시문을 읽는 것이 순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밀하게 제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필기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볼펜을 사용하는 대학도 있고 또 연필을 사용하는 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연필 사용이 가능한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연필 사용을 금하고 있고요. 또 외국어 대학이라든지 경희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자체에서 주는 필기도구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유의사항 속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유의사항이 괜히 써주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선생님? 예, 그러니까 그렇죠. 유의사항을 좀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글자 수가 저는 조금 의아하거든요. 예. 어떻게 맞춰야 할지 그렇습니다. 또 있을까요? 우선 논지에서 요구하는 대로요.
논제에서 쓰라는 대로 쓰는데 그 내용을 이제 조절을 해야 되겠지요. 네. 일단 글자 수가 상당히 길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뭔가 좀 그 내용을 제시문의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이제 설명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글자 수가 좀 적을 경우에는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하고 그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서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자주 나오는 주제가 또 있을까요? 예, 그런 주제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논술이 주제는 일단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간과 생명이라든지 아니면 이기심과 이타심이라든지 또는 생명윤리라든지 개인과 전체라든지 전쟁과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주제들이거든요. 또 중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들은 이런 주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자주 나오는 주제는 또 계속해서 나온다고요? 예, 예.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를 들면은 고려대 같은 경우는요. 2004년도에 소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8년도 쪽에 와서 또다시 소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논술이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네. 이런 점을 본다라면은 기왕에 나왔던 주제들이라고 해서 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나왔던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고 공부해 준다라면은 꼭 해당 대학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려대학에서 소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타 대학에서도 소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그 영역별 마무리 특강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최근 3에서 5년간 기출 문제를 그렇죠. 잘 마무리하고 가라. 그것이 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논술고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출, 나왔던 문제들을 꼭꼭 집어서 다시 한번 익혀두고 가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이 기출된 이 주제들을 조금 정리해드리자면요. 삶의 태도나 자세, 개인과 전차의 관계, 이기심과 이타심, 정보, 사회, 문화, 합리성과 효율성, 그리고 전쟁과 폭력 등을 주제로 남은 시간 동안 꼭 한번 글쓰기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최진규 선생님의 인문계 논술 비법 전수 그 결정적 팁 세 번째 네. 뭘지 또 너무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죠, 선생님. 예, 예. 우선 이 세 번째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제를 아까 말씀을 드릴 때요. 속담 중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어차피 하나의 주제로 제시문들이 엮이게 돼 있는데 그 주제가 대부분 논제에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요. 이게 지금 제시문 가나 다라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요. 그런데 논지만 보면은 고통의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시문 가나 다라는 고통의 기능이라는 어떤 공통적인 주제로 키워드로 엮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제를 먼저 잘 봐야 되는 이유고 그다음에 주제는 의외로 이렇게 논제 속에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다. 한번 제가 전혀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데요. 고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통은 김혜지 아나운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고통은 고뇌하게 하는 역할? 예. 고뇌하게 하는 역할. 예. 고통은 힘들고 어려운 역할이잖아요. 그죠? 근데 고통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뭔가 이루어내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고통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그 예술의 어떤 창작의 동기가 고통에서 또 출발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라면은 사회적으로는 뭔가 사회의 어떤 질서에서 어긋났을 경우에 그에 대한 속죄의 대가로서 고통이 또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통은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타인과의 연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고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중앙대학교 모의논술 제시문 가나 다라가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각각의 차이점, 가하고 나하고 개인적이고 다하고 나하고 이제 사회적인 관점이거든요. 그 내용을 풀어서 서술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내용인데요. 모의고사 문제를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 세 번도 부족합니다. 5번까지는 풀어봐야 됩니다. 다섯 번. 왜냐하면요. 네.
문제 여기를 건국대 모의 논술인데요. 시험 치르기 전에 봤던 논술고사죠. 문제 1에 가를 참고하여 나에 나타난 모방성과 기억과 정신, 혁신과의 관계를 분석하시오 이랬죠. 가를 참고하라는 얘기는요. 이 얘기는 가를 논거로 삼으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방성, 기억과 정신, 혁신이 있는데 나에 그거를 분석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문제 2는 가, 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인간의 모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하여 나에 나타난 삶의 방식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이렇게 썼어요. 자, 이 흐름하고요. 지금 여기 보세요. 2013년도 건국대 수시논술 10월 달에 이미 치러진 내용입니다. 네. 자, 보세요. 글자 수도 1번 문제하고 똑같고요. 2번 문제도 글자 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문제 스타일도 네. 보시면요. 가를 참고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와 나를 근거하라고 얘기를 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다에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세 가지를 분석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 2를 보시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와 다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가와 나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의 그 스타일이 틀리지 않다. 거의 유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모의 논술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서 특히 이제 모의 논술 문제 같은 경우는 대학별로 그 예시 답안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타일에 맞게끔 예시 답안의 스타일에 맞게끔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요 경우를 보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선생님, 그리고 그 제시문을요, 이제 풀이를 쓸 때 어떻게 가져와야 될지도 좀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대로 쓰면 뭔가 또 이상하잖아요. 예, 바로 이제 좋은 질문입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논술이라는 것은 제시문을 읽고 그 다음에 논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는 건데 그 제시문 속에 있는 내용을 자신의 글로 가져올 때 그대로 차용해서 가져오는 경우는 감점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시문 속에 있는 내용은 자연스럽게 녹여서 자신의 언어로 녹여서 가져올 때 그때 이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유념해야 될 사항은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해서 가져오긴 하되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녹여서 가져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 또 이 논제에 대한 걸 좀 더 분석 뭐 할 수 있진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논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여러분들 논지를 볼 때 서술어를 상당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인하대 모의논술 문제 인물계열 1번을 보세요. 네. 제시문 가를 요약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요약하라는 말은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상당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글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 조심해야 되고요. 요것이 이제 요약형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형 문제는요. 논제에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국대 수시논술 문제 10월 달에 치러졌던 문제에 가의 근거에 나에 나타난 나의 행동과 태도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설명을 하는 말은 나의 의견을 쓰는 것이 아니라 풀어서 알기 쉽게 말하자면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술에서 요구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글을 써야 되는데 설명하시오 했는데 자신이 주장을 쓰면 안 되는 거겠지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평가형이죠. 평가라는 말 자체에 자신의 생각이 어느 정도 반영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2013년도 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에서요. 제시문 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다시리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시오 이랬죠. 그 타당한지 아닌지 자기 자신이 그것을 논리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정리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평가하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것의 가치를 논하라 이런 얘기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형 문제는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요. 대안형 문제는 이미 이제 항공대 문제에서 나왔는데요. 제시문 속에서 자살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서술하라 이런 얘기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으면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안을 제시하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고요. 융합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네 가지 유형, 요약형, 설명형, 평가형, 대안형이 서로 합쳐진 겁니다. 예를 들면 이화여대 문제에서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요.
제시문 다와라의 내용을 요약하고 기억에 대한 관점의 공통성과 차이점을 설명하죠. 이건 융합됐죠. 왜냐하면 처음에 글을 쓸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약을 하라고 그랬죠. 쉽게 이야기하면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기 쉽게 풀어서 쓰라. 이게 설명 아닙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히 글을 쓰면은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안을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서술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글을 쓰는 거는 논술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께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성적 팍팍 올릴 수 있는 비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논술 시험 볼 때 적용해서 답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네, 정말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뭐 하나 버릴 얘기가 없었거든요. 잘 기억해 두셔야 할 텐데요. 한번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12년 동안 애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게 오늘 하루로 평가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찝네요. 긴 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못했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자, 이번에는 자연계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주목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논술이다. 대학별 자연계 논술고사 대비 전략 이효근 선생님의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수능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은 이제 마무리를 지시고요. 이제 수시 2차 논술 대비가 좀 남아있죠. 네. 자, 2차 논술 대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일단 앞에서 저희가 수시 1차 논술이 있었습니다. 네. 수시 1차 논술은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수시 1차 논술에서 어떤 특징들이 수시 2차에 그대로 반영될 것인지 그 앞에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힌트를 던져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힌트를 잘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우선 그 1차에서 먼저 봤던 대학들의 그 날짜와 그다음에 특징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22일부터 9월 22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각 대학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건국대, 그다음에 연세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그다음에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수시가 있고 수능이 끝난 이후에 2차 수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하대 2차 논술을 쓰는 학생들은 인하대 1차 논술의 특징을 잘 정리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인하대 1차 논술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선생님, 그
앞서서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수시 1차는 저와 상관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수시 1차 논술 시험에서 저희가 짚어내야 하는 부분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수시 1차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야 될 걸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칠판에 네. 간단히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수시 1차의 특징을 가지고 저희가 수시 2차의 특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수시 1차의 특징을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난이도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체로 수시 1차를 봤던 학생들의 반응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혹은 전년도보다 난이도가 다소 하향했다, 쉬워졌다라는 의견이 대체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논술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전년도 기준보다는 조금 쉬워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는 뭐냐면 지금 보니까 그 전형 요소가 다소 변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전형 요소가 변화가 좀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년도 기준을 대부분의 이제 강의들이 전년도 기준을 대비해서 강의가 이루어진 것들이 많을 텐데요. 그럼 전년도 대비 그 경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면 조금 곤란하다. 전형 요소에 바뀐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난이도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이제 대입 논술과 그다음에 공교육에서 이 대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지금까지 우세하게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난이도가 많이 낮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논술을 공교육과 연계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 과정을 반영을 해서 논제와 제시문을 출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이거를 대학 측에서 그대로 반영을 해서 훨씬 더 학생들이 다가가기 쉬운 그런 논술 문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내용적으로 조금 더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내용적으로 이제 저희가 자연계 논술 그러면 수리 논술과 그다음에 과학 논술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리 논술은 저희가 3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를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수리 논술에서 내용 측면에서는 과거에 이제 그 과학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학 영역, 뭐 통합형이라고 저희가 많이 지칭을 했었는데요. 그런 문항이 자주 출제되었다면 최근에는 좀 더 순수한 수학 쪽의 단독형 문항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내가 어떻게 좀 공부를 할까 자꾸 응용 사례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교육 과정에 충실한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특징으로는 풀이 과정이 과거에는 좀 증명 문제 많이 쓰고 그다음에 증명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 법칙을 알아내는 이런 쪽의 접근 문항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정확한 좀 답안이 있고요. 풀이 과정을 통해서 답안을 구하고 명확한 풀이 과정을 요구하는 해결형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어왔던 그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으로는 과거에 이제 미적분에 관련되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여전히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뭐 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공간도형, 그다음에 함수 이런 것 쪽으로 해서 계속 지금 영역들이 확장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미적분과 관련되는 어떤 내용뿐만이 아니라 뭐 함수라든지 확률이라든지 비교적 잘 나오는 단원들에 대해서는 개념을 집중적으로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 논술의 특징을 좀 보시면 크게 2가지 측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통합형 문항, 그러니까 단독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들이 이제 같이 섞여서 여러 가지 그 면을 봐야 되는 통합형 문항이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형 문항을 출제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어떤 특정 영역을 선택해서 공부를 했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런 단독형 문항들이 조금씩 대학마다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단독형으로 나오는지 혹은 통합형으로 나오는지 먼저 유형을 분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풀이 과정은 과거에는 여러 가지 개념을 많이 섞어서 학생들이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많이 요구했다 그러면 최근에는 한두 가지 개념을 집중적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오는 물리나 혹은 화학이나 생물 과목에서 주요 개념들을 본인이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면 뭐 어떤 정의가 나오면 물질대사는 무엇입니까? 혹은 엔트로피가 무엇입니까? 할 때 한두 마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을 스스로 정립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대학의, 주요 대학의 1차 논술고사의 실제 내용과 문항이 어떻게 나왔는지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실까요? 네. 일단 건국대학입니다. 전년도에도 과학 지문을 그대로 나왔었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리, 화학, 생물 교과서에서 올해는 발췌를 하고 있어서 더욱더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시험 시간이 다소 축소가 됐습니다. 100분으로 단축이 됐고요. 이화여대는 건국대와 다르게 수리 논술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문항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출제가 되는 쪽이 이화여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화여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내에서 다양한 그 소재들을, 그다음에 분야를 학습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학에서는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뭐 생활과 관련된 혹은 뭐 특정 현상과 관련되는 문항을 자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수리 논술이 같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과학 논술과 수리 논술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리 과학 문항이 여전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 나하고 과학하고 이제 좀 다소 달라진 점은 뭐냐면 미적분에서 조금 더 원소를 개수를 구하는 문장이라든지 확률 분포 문제라든지 범위를 좀 확장해 갔다라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고, 과학 문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다음 쪽으로 가시면은요.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수학이 강했던 대학이었고요. 올해 이제 인하대 같은 경우에 지금 수시 1차가 2차로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특징을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인하대가 수리과학 통합형으로 주로 문항을 냈던 데에 비해서 올해는 수리 한 문항과 과학 두 문항을 선택해서 문제풀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 논술에서는 수리과학 인재를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수리 논술이 좀 더 어려워진다라고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점수 배점도 다소 올라가기 때문에 인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리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문항이 늘어나서 시간 관리에서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았을 때 각 대학에서 보면 전형 요소가 바뀌었다든지 문항의 수가 바뀌었다든지 그다음에 어려움이 조금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이 지망하는 대학의 유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치렀던 대학들의 그 일정 그리고 출제 경향을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수시 1차 논술고사를 통해서 앞으로 치러질 수시 2차 논술고사 좀 대비 전략을 단단히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몇몇 대학을 보니까 시간이 줄거나 문항수가 늘어나는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남은 대학에서도 혹시 변경사항이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고려대학과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그다음에 이런 대학들이 지금 문항수가 지금 그 내용 자체가 좀 변형이 됐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수리 필수 2문항에서 1문항으로 문항이 줄었고요. 과학 3개 영역 중 전년에는 2개 영역을 선택을 했지만 최근에는 올해는 1개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항수가 줄었다는 이야기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간도 줄어들었지만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줄었기 때문에 푸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수리 2문항 그다음에 과학 1문항에서 올해는 수리만 출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굳이 준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학생들이 괜한 헛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유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그 논술고사가 작년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수시 2차 논술고사 일정 그리고 대비 전략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자, 일단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수시 2차 일정 확인하면서 각 대학의 중요 대비점을 준비할 사항부터 먼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은요. 11월 10날 그다음에 11월 11일 날 지금 경희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경희대를 지망한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날짜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논술고사 일정이나 그다음에 장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날에 보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중앙대를 보시면 서울과 안성 캠퍼스가 있고요. 11일에. 네. 11일에 성균관대는 서울과 수원에서 시험을 치러지게 됩니다. 특히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수험 번호에 따라서 서울에서 보는 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수원에서 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느 캠퍼스에 가서 시험을 보는지 꼭 확인하고 장소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그 준비를 해 가는 과정에서 대학에 도착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캠퍼스 내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적어도 1시간 전에는 도착을 해서 이동 시간과 그다음에 그 건물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시험 보를 때 강의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을 미리 한번 꼭 어디인지 확인을 해두고 여유 있게 도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응시표나 필기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간 확인 이런 것들도 중요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다음 이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시험 날짜와 장소를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대학에 저희가 이제 자연계 논술 대비 전략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 메인 포인트를 좀 말려드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칠판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요. 2차 그 자연계 논술 대비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기본적인 논술 능력을 키워라 라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키웁니까? 라는 질문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EBS나 이런 그 논술 강의를 하는 곳 사이트를 찾아가시면 네. 기초 강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거를 반드시 먼저 강의를 들으세요. 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강의를 청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예를 들면 논제의 분석이라든지 제시문의 분석이라든지 각각의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보통 한 이제 5회 특강이나 10회 특강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투자를 하시면 어떤 좋은 방법으로 논술을 접근하시는지 이해가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역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가, 출제가 잘 되었는가. 그래서 출제 유형을 분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출제 유형 분석도 각 대학별로 이미 기출문제들이 입학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혹은 대교육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뭐 논술 길라잡이라든지 각 대학에서 논술의 기출문제들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한 EBS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 선생님들이 다 강의를 통해서 탑재를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제 유형을 바로 강의를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하셔야 될 거는 뭐냐? 강의를 듣기 전에 기출 문제를 먼저 스스로가 먼저 풀이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어느 정도의 풀이를 할 수 있는 건지 먼저 검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유형과 함께 풀이 과정을 좀 얻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자, 이렇게 출제 유형과 문제 풀이를 잘 들었다고 해서 끝내면 그건 남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이야기로 만드시려면 역시 실전 풀이를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비록 풀이 과정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손으로 쓰는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쓰고 그 다음에 그 쓴 것을 가지고 반드시 담당 교과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든 어떤 아는 분이든 여러분들이 담당 교과 선생님한테 첨삭을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첨삭을 받음으로써 본인이 잘 모르는 실수들을 만회하실 수 있으세요. 뭐 여러분들의 표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문장이라든지 뭐 비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를 한번 첨삭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뤄보시면 연습을 하다 보시면 시간 제한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논제를 풀다 보면 이 시간 제한 문제 때문에 실제로 실전 논술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제한을 염두에 두고 문제풀이를 들어가시는데 보통 논제가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5분 정도 내외가 한 문제의 해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제를 분석하고 제시문을 읽고 그다음에 근거를 만들어서 논증의 구조를 만든 다음에 개요 작성하고 답안까지 쓰는 시간이 총 10에서 15분 사이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어떠한 내용이다라는 걸 바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연결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제시문을 보시면 교과 과정과 딱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네. 개념 공부를 미리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에 보면 네 가지 교과서가 있죠. 그 네 가지 교과서에서 단원 순서를
다 파악하시면 좋고요. 과학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알고 있는 과목과 연결을 해가면서 딱 보면 이거는 어느 단원의 무슨 내용이다를 연결하실 수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빠르게 풀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준비서라든지 대학 홈페이지의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자연계의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논술고사 대비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제가 귀에 쏙 들어왔던 거는요. 요즘 캠퍼스들 상당히 넓잖아요. 그리고 건물들도 예쁘게 짓겠다고 참 복잡해요. 안에 내부가. 그러니까 좀 시간 넉넉하게 출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문계 논술 최진규 선생님이 이어 자연계 논술 이호근 선생님 특강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자,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대비법 잘 활용해서 노력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호근 선생님께서 콕콕 짚어주신 자연계 논술 대학별 대비 방법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정시. 나에게 맞는 합격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정시 합격을 위한 최고의 멘토 군단 출격. 서울시 교육청 대학 진학지도 지원단 임병욱,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성록, 입시 칼럼니스트 남형주,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오종훈,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안현근,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이금수 등 최고 멘토 군단의 1:1 맞춤 상담. 2012년 12월 14일까지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바랍니다.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3 정시 1:1 입시 컨설팅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오늘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는 논술이다. 대학별 논술 전략을 주제로 논술 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진규 선생님, 이호근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드디어 정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상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 좀 알려주시죠. 네, 작년에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자,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능 가채점 점수로, 성적표가 나온 후에는 수능 점수로 정시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자, 주의할 점은 이 선착순 상담이 진행되니까요. 어서 지원을 해주시고요. 먼저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에 1:1 입시 상담 게시판에 수능 가채점 점수 그리고 지망대학, 학교생활 기록부 등을 비공개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니까요. 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능 가채점 점수로 수시 지원 전략과 정시 전략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해드리니까요. 다음 주부터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그리고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2012 K-POP 스타즈 수능 수험생 응원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샤이니 그리고 레인보우 등이 출연하는 이번 콘서트는 경희대 평화의 전당 11월 18일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이날 확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은 대학별 적성고사를 주제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성고사를 남겨둔 우리 수험생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년 희망 프로젝트 공공일자리를 잡아라가 방송됩니다.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정보와 분류별 생활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서울 강서구 개화산 자락에는 아주 특별한 일터가 있습니다. 희망나무 목공소. 이름처럼 희망을 만들어가는 곳인데요. 태풍에 쓰러지거나 수명이 다한 고사목도 이곳을 거치면 금세 그럴싸한 의자와 탁자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처음부터 목수였던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사업에 실패했거나 은퇴한 분들이 어깨 너머로 목공예를 배우면서 이제 어엿한 목수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공직 생활을 하다가 정년 퇴임한 분이나 또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IMF 시절에 적복 제2의 인생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든 제품은 군내 공원과 노인정에서 사용되는데요. 버려진 나무들이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강서구는 연간 수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동료들하고 같이 서로 이제 얘기도 해가면서 또 옛날 얘기도 해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 힘도 좀 덜 들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패목이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아름다운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이분들.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내일을 만듭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TBS가 여러분께 한 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궁금하신가요? 한 주간 서울과 수도권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식들. 알고 싶으신가요? 한 주간의 중요한 이슈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살아있는 생활 밀착형 뉴스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위클리 수도권 프라임. 토요일 오후 2시에 함께하시죠.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김동훈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정보. 네,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한은큼 515 숭례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폐기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my dream in color and do the things I want.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When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속이 이상해 체한 것 같아. 그러게 그 큰 고기를 통째로 먹으면 어떡해?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의존명사 채는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옷을 입은 채로, 불을 켠 채로처럼 쓰죠. 그럼 앞 대화처럼 그대로, 전부라는 의미로는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요? 전미사 째를 써야 합니다. 째는 사흘째, 둘째처럼 차례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속이 이상해 체한 것 같아. 그러게 그 큰 고기를 통째로 먹으면 어떡해? 서울 시민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 1948년 서울교향악단으로 시작해 1957년 8월 서울시립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2년 현재 서울시향 단원들의 수는 총 108명. 이 가운데 약 13%인 14명이 외국인 단원입니다. 서울시향을 거쳐간 역대 상임 지휘자의 수는 8명. 초대 지휘자 김생렬을 시작으로 현재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예술감독 겸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서울시향의 대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서울시향은 2012년 9월까지 총 866회 연주회 횟수를 기록했는데요. 누적 관람객 수는 128만여 명, 한 해 평균 16만 명의 관객이 서울시향의 연주를 듣는 셈입니다. 특히 서울 시내 25개 구청과 함께한 우리 동네 음악회는 지금까지 36만 7천 명이 찾을 정도로 성공적인데요. 지난 2010년 1월 서울 구로구에서 진행된 동네 음악회에는 총 2만 2천여 명의 관객이 드는 진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진짜 공연 완전 좋았고 네, 연주 기량이 이제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서울시향 화이팅! 한국 최고를 넘어 이제 세계 최고를 넘보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의 자랑스러운 오늘을 만들어가는 얼굴입니다. 아 뭐야? 12월 31일 날 종료한다며 왜? No! 아날로그 방송 종료 지역마다 달라. 전국 동시 종료라면서요? 지역별 순차 종료일 모두 달라. 우리 지역은 종료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잘 봐.
공부 지원 빨리 신청해야겠구나. TV 화면 자막 보이면 신청해. 콜센터 124 지금 바로 신청해. 야!